반갑습니다. 이정현입니다. 자, 그동안 1번부터 10번까지 학습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 10번까지 학습지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 대략적으로 기억나십니까? 선사시대, 고조선, 여러 나라의 등장, 그리고 중앙집권국가의 성립, 그리고 4, 5, 6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다툼, 그리고 7세기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그리고 삼국 통일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9번 학습지에서는 통일 신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10번 학습지에서는 발해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통일 신라와 발해를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선사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의 부분을 합쳐서 고대라고 부릅니다. 이번 11번 학습지에서는 이 고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사시대부터 연맹왕국 시대까지 해당하는 사상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연맹왕국까지의 문화적인 특징, 사상적인 특징을 하나 살펴보자면 천신사상이 있습니다. 천신사상이란 하늘 천자의 신신자, 즉 하늘을 신격화하여 하늘을 신으로서 모시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사시대, 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죠. 선사시대로부터 고조선 그리고 연맹왕국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에서는 이 천신사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함께 살펴볼게요. 이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고조선 부분에서 나타났던 천신사상의 부분, 단군 신화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단군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을 모시는 부족, 천신사상을 이미 한번 살펴보았었지요. 자,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 3번에서 공부했습니다. 3번 학습지에서 공부했던 여러 나라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계절제 각각 그것이었죠. 이 제천행사 또한 하늘을 모시는 천신사상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한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였던 재정분리 기억나십니까? 종교적인 지배자와 정치적인 지배자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삼한의 재정분리 내용을 공부하면서 종교적인 지배자인 천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배자인 신지 읍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배자인 천군 그리고 종교 지배자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구역 소도가 삼한에 존재한다라는 내용도 3번 학습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천군과 소도의 존재 또한 하늘을 모시는 전시사상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학습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성립되는 모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처음에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시작을 하였었지요. 자, 이 삼국이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의 건국신하 고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고주몽은 아래서 깨어났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도 아래서 깨어났다. 가야의 6마을 촌장이 춤을 추자 하늘에서 알이 내려오고 그 아래서 왕이 깨어났다. 등의 이 건국 신화들에서도 하늘을 모시는 사상, 전시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1번 학습지의 내용들 있죠. 11번 학습지의 이 여러 내용들은 그동안 공부했던 1에서 10번에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1번 학습지의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은 1번부터 10번 학습지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잘 공부했다면 겹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삼국시대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문화, 사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알아두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불교입니다. 자, 삼국시대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도 대부분 앞 학습지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번 학습지 뒷면 불교 수용에서 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소수림왕 때,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의 순도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백제는 침유왕 때 동진의 마라나타라고 하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신라는 버프왕 때 이차돈이 순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내용들 전부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내용과 영향, 불교가 삼국에 미친 내용과 영향이군요. 이 부분도 했던 내용이 거의 반복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수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는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보충하는 내용이 바로 왕즉불 사상. 임금왕자, 고특자, 부처불자. 왕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삼국의 왕들은 왕이 곧 부처다. 왕을 모셔야 된다. 부처를 모셔야 한다. 부처를 모시기 위해서 왕을 모셔야 한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왕즉불 사상에 이어서 삼국시대에 도입되었던 불교의 주요 내용 두 번째는 업설 사상입니다. 자, 업설 사상의 업이란 업보, 내가 전생에 지은 행동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업설 사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를 현세에서 받는다. 즉, 귀족들은 업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귀족으로 태어난 이유는 전생에서 올바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다. 반면 너희 평민들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전생의 업에 따라서 현재 너희가 처해 있는 낮은 신분에 따라서 높은 신분인 우리 귀족들을 잘 모셔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업설 사상을 통해서 삼국은 귀족 중심의 신분 제도를 강화시켰습니다. 자, 삼국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 자, 이번에는 문화재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의 건축물인 탑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탑들을 몇 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고구려의 경우는 현재 전하고 있는 탑이 없습니다. 다만 아마 목탑, 나무로 된 탑을 건설하지 않았을까라고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탑으로는 두 개를 알아둬야 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각각 그것입니다. 자, 익산과 부여는 각각 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정림사지는 각각의 탑들이 만들어진 절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탑, 돌탑을 말하는 것이죠. 돌로 된 탑. 즉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있는 미륵사의 돌로 된 탑이라는 뜻인 것이고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여에 있는 정림사에 위치한 5층의 석탑, 돌탑이라는 뜻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탑으로는요.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습니다. 황룡사에 있는 9층으로 된 목탑, 나무탑이라는 뜻이죠. 자, 백제의 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두 개의 탑 사진을 학습지 3페이지, 11번 학습지 3페이지에 각각 넣어놨으니까 그 이름과 사진 쪽 대략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면 참고로 되는 지식이 더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부분에 각진 부분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마우스 커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각진 부분 보이시나요?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어 있던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한다라고 하면서 시멘트로 발라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잘못된 복원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이 시멘트 조각들을 다 뜯어내고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구하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오른쪽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또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11번 학습지 3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처 두 개 있습니다. 불상 두 개 있습니다. 왼쪽은 삼국시대의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오른쪽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목조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은 거의 생김새나 그 모양새가 그리고 만드는 모양새가 아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꽂아라면은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금동, 즉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이고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나무로 만들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불상을 놓고 학계에서는 삼국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내용을 또 추측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불상도 서로 연결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삼국시대의 도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란 신선을 믿는 신선사상입니다. 이 신선사상, 도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수용부터 보겠습니다. 도교는 삼국에 수용되면서 귀족사회, 고구려 백제 신라에 성립되어 있는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남아있던 전통신앙, 토착신앙과도 융합이 되면서 서로 합쳐지면서 독특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어떤 유물로 남아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고구려 백제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무덤입니다. 무덤 안의 벽화 속에는 도교에서 모시는 네 가지 신,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이들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신이 고구려 무덤의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 신을 그린 그림을 사신도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요. 백제의 도교 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 그리고 산수무늬 벽돌이 있는데요. 백제 금동대학로를 보시면은 꼭대기에 주작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교의 신인 주작이 나타나 있고요. 금동대학로 겉면에 나타나 있는 이 구름과 같은 모양은 도교에서 상상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에 새겨져 있는 구름 무늬 또한 도교에서 상상하는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삼국시대의 유학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모두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유학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세 나라가 각각 유학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남겼는데요. 고구려의 경우는 중앙의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태학이 있었고요. 지방의 유학 교육기관으로서는 경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유학 교육기관인 태학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6번 학습지에서. 기억나십니까? 소수리망이 만들었다. 좋습니다. 자, 백제의 유학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오경박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학에서 가르치는 5가지의 경전을 줄여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오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오경박사라고 하고 이들이 유학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신라의 유학 교육과 관련돼서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임신년에 맹세하고 기록한 돌이라는 뜻인데요. 신라 시대의 화랑들이 임신년에 유교 공부와 관련된 다짐과 충성을 맹세하고 그 내용을 돌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신라에서도 유학 공부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국시대의 불교, 도교,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통일신라와 발해 합쳐서 남북국 시대의 여러 사상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불교부터 살펴보시죠. 자, 남북국 시대에 우선 통일신라의 불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 사상은 다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교종과 선종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선 교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교종은 교리와 경전, 즉 이론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공부해야 하는 점을 공부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론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공부를 중요시했던 교종은 통일신라 전성기 때 진골 귀족 사이에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통일신라 교종의 대표적인 승려로는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원효와 의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원효대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밤에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고 국내로 돌아와서 불교를 널리 알렸다. 이 불교를 널리 알리는 과정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끼어들기 위해서 술도 먹고 고기도 마시면서 불교의 규율을 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자, 이 원효대사의 여러 교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불교 대중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원효대사는 백성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불교를 널리 알렸다고. 그 과정에서 불교의 여러 가지 규칙도 어겼댔죠. 원효대사는 다음과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아미타불을 외치면 극락으로 갈 수 있다. 불교의 어려운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외치는 이 마음, 아미타불을 외치면은 극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불교를 상대적으로 쉽게 풀이하여 해석함으로써 많은 백성들 사이에 불교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래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원효대사가 말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라. 불교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아미타 신앙이라고 부르죠. 자, 원효대사와 관련된 이야기 또 있었죠. 해골물을 먹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구나라는 깨달음, 이것을 바로 일심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효대사의 화쟁사상, 서로 다른 불교의 교리가 다투지 말고 서로 화합하자 라고 하는 주장을 화쟁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효대사의 사상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금강산매경론 그리고 대승기신론서 등의 책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교종 대표적인 승려 두 번째는 의상대사입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고 국내로 귀국한 데 비해서 의상대사는 계속해서 중국으로 갔고 중국 당나라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높은 승려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의상대사의 불교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화엄사상, 그리고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관음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상대사의 사상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신라 불교 교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통일신라 불교의 두 번째 선종입니다. 교종이 교리와 경전, 책을 중요시한 것에 비해서 선종은 실천과 수행을 중요시했습니다. 마음을 갈고 닦고 뭔가 마음을 갈고 닦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종에 비해서 그 내용이 접근하기 쉽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교종에 비해서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종이 많이 조금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선종의 실천과 수행을 중요시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신라 말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났던 권력자들, 힘센 사람들, 호족이라고 있죠. 이 호족들이 교종과 손을 잡고 자신의 세력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선종을 알리는 거점이 전국에 9개 산에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9개의 산 꼴짝에 나눠져 있는 선종의 거점, 이를 구산선문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실천과 수행을 중요시하는 선종의 특징이 나타나는 유물로는 승탑이 있습니다. 승탑. 자, 오랜 기간 수행을 하고 돌을 닦은 승려는 죽고 나면은 그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사리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승려가 죽은 이후에 몸에서 나온 사리를 모시는 탑이 또 승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탑은 선종과 또 연결해서 대표적인 불교 선종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통일신라 불교의 문화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중대, 신라 중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9번 학습지에서 공부했죠. 신라 전성기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로는 석굴암 본존불상, 그리고 불국사 3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은 다른 말로 석가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라말 선종의 영향으로 승탑, 그리고 탑비가 유행했는데요. 승탑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승려가 돌을 닦은 승려가 사망한 이후에 사리를 모시는 탑, 이를 승탑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승려의 일대기 혹은 업적을 탑의 비석으로서 새겨넣은 것이 바로 탑비입니다. 이 탑비 또한 선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죠.
오른쪽이 석굴암 본존불상, 그리고 왼쪽이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탑입니다. 네, 대표적인 승탑 하나 또 사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발해의 불교입니다. 발해의 불교 경우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10번에서 했듯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당연히 불교 또한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다. 그리고 왕실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해 불교 문화재의 대표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탑, 두 번째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이랑 두 부처님이 나란히 병자, 앉아있을 자자, 나란히 앉아있는 상이다 라는 뜻인데요. 사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이 발해의 영광탑, 오른쪽이 발해의 이불병자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국 시대의 유학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부터 시작하겠는데요. 통일신라 유학 모습입니다. 신문학 때 설치한 유학교육기관 국학. 이 국학의 내용은 우리가 9번 학습지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문왕이 유학교육기관이 국학을 설치했다. 이 국학을 통해서 육두품을 길러내고 진골귀족을 견제했다. 서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일신라에는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독서삼품과, 독서하고 3개의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다 라는 뜻인데요. 유학경전의 내용을 시험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의 등급을 3등급으로 매기는 제도, 이 또한 통일신라의 유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일신라의 경우는 당나라에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들을 대규모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파견되었던 이 유학생들은 당나라에서 실시했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면서 많은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신라 육두품 출신으로서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하고 활약한 대표적인 유학생으로는 최치원 선생이 있습니다. 당나라로 건너갔던 이들 유학생들은 신라로 돌아온 이후에 신라 정치에서 활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두품 출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 때문에 이들은 신라 정치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많은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들이 신라로 돌아왔다가 현실 신라의 현실에 좌절하고 숨어 사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라 말에 당나라에서 돌아왔던 많은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들은요, 당시 어지럽던 신라의 현실을 고치고 기억하는 것을 포기하고 신라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힘센 사람들, 호족과 손을 잡고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9번 학지에서 호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서로 연결해서 또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발해 유학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10번 학습지 펼쳐보시고요. 10번 학습지를 펼쳐보시고 발해의 중앙정치제도에서 삼성육부 그림 찾아보시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0번 학습지에서 삼성육부 그림 찾아보시죠. 발해 삼성육부를 찾아보시면은 자, 육부 부분 6개의 부서 행정기구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괄호 속에는 당나라의 육부 명칭이라고 했죠. 이, 호, 예, 병, 형, 공부가 각각 있을 겁니다. 발해 육부는요, 다음과 같은 명칭을 썼죠. 충, 인, 의, 지, 예, 신. 자, 발해 육부의 명칭인 충, 인, 의, 지, 예, 신부는 각각 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6가지의 가치를 발해 육부의 이제 명칭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발해가 유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요시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발해의 유학교육기관 주자감 또한 삼성육부 제도 그림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신라가 수많은 유학생들을 당나라에 파견했듯이 발해 또한 수많은 유학생들을 당나라에 파견했습니다. 신라에서 파견되었던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빈공과에 합격했듯이 발해에서 당나라로 파견한 수많은 유학생들도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당나라에서 실시했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신라와 발해 유학생들은 당나라의 빈공과에서 서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남북국 시대의 또 다른 사상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지리설이란 자연의 모습을 보고
물이라든지 땅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학문입니다. 이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 도선대사 등의 선종승려가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선종승려가 이 풍수지리설을 들여왔습니다. 통일신라 때 도입되었던 이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널리 유행합니다. 특히 이 풍수지리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 신라 말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났던 힘센 세력인 호족이었죠. 호족이 풍수지리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풍수지리설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면 되죠. 내가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네모네모 산이 왕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산이다.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세모세모 강이 왕의 기운이 흐르는 강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은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 경주 중심의 사상을 벗어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지역의 지방에서 일어난 호족들이 풍수지리설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조금 확인해 둬야 하는 거, 호족 세력, 각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손을 잡았던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호족이 손을 잡은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신라 육두품. 두 번째, 신라 불교 중에서 선종. 그리고 세 번째, 풍수지리설.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설. 이들이 호족과 손을 잡고, 호족은 이 세 세력과 손을 잡고 결국 나중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후삼국 시대에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의 문화 그리고 사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는 고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려가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가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